예, 안녕하십니까. 이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마을 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활동, 사업,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사실 마을 공동체 사업 활동 얘기할 때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저는 우리 요즘에 이 마을 공동체 활동, 마을 공동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고 싶은데요. 우리 사회에서 요즘에 마을 공동체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공동체가 파괴된 그런 좀 각자도생의 사회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살았던 시절에는 마을 공동체 이런 말 많이 안 썼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갔던 거죠. 근데 요즘에 정책적으로도 이걸 채택을 하고 예산을 들이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공동체가 파괴된 사회가 됐고 그게 우리들의 삶을 굉장히 힘들게 피폐하게 만든다는 문제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대안으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를 잠깐 살펴보면요. 음, 우리는 지금 경쟁 사회잖아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 우리들의 삶도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세뇌를 당하고 여태까지 살아왔죠. 학교에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계속 그런 얘기를 들어왔죠.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흙수저, 금수저 이런 얘기 하듯이 그럼 우리는 공평하게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경쟁을 시작하는가? 그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 경쟁 중심의 사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세상을 만들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요. 뭐 크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한테 공부 잘하라는 얘기를 듣고 살았잖아요. 그런 강요를 듣고 살았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친구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을 그렇게 얘기하죠. 평생이 아니라 이제 대학교에 좋은 대학에 갈 때까지만 참아라. 좋은 대학에 가면은 모든 게 해결될 테니까 지금은 네가 하고 싶은 거 이런 거 다 포기하고 희생하더라도 좋은 대학 갈 때까지만 참아라.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한 경쟁에 우리 자녀들을 우리를 이제 집어넣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우리들 중에서 정말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아주 일부가, 그중에 일부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죠. 여러분들, 제가 아는 어떤 고등학교 교수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예, 수업을 시작하면 한 반에서 시작하자마자 엎드려 자는 아이들이 꽤 된다고. 당연히 이제 선생님 입장에선 깨워야겠죠, 아이들. 수업에 열심히 들으라고. 그런데, 차마 못 깨우겠다는 거예요. 깨운다 한들, 얘가 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할 거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차마 깨우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아주 일부가 자기가 보는 걸 희생하고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만 한 일부 학생이 좋은 대학에 갈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 일부, 좋은 대학에 갔던 그 일부의 학생들은 좀 좋은 대학에 갔기 때문에 이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의 취업이 너무너무 힘들죠. 취업이 너무 힘들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만큼 좋은 대학에 간 학생들 사이에서도 좋은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나름 경쟁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그렇진 않았어요. 대학 생활에 낭만이라는 게 좀 있었죠. 물론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암울한 시절이었지만 꼭 모든 게 그렇진 않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시험 기간이 되면 우리 클래스에서 노트 필기를 잘한 학생의 노트 필기 된 것이 복사돼서 그 클래스 학생들한테 다 이렇게 쭉 이렇게 돌았어요. 저도 그 노트 필기 잘한 학생 친구들의 노트 필기한 걸 보고 시험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요즘에 이제 그런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죠. 실제로 그 통계로 보면은 우리 사회에서 노동 가능한 인구 중에 상장된 회사에 정규직으로 취직할 수 있는 사람은 2%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극히 일부가
아,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서 경쟁을 통해서 또 이게 아주 일부만이 좋은 회사에 정규직으로 취직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일부가 남은 그 사람들은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좋은 회사에 정규직으로 취직했다 하더라도 승진해서 밀리지 않으려고, 잘리지 않으려고 또 무한 경쟁에 자기를 집어넣게 되는 거죠. 요즘에 근무 시간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자기 개발 활동이 많이 늘어났다고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좋게 말해서 자기 개발 활동인데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게 자기 개발 활동 정말 원해서 하는 걸까요? 누구나 다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나면은 집에 가서 씻고 밥 먹고 소파에 앉아서 누워서 텔레비라도 보고 싶고, 젊은 청춘들은 데이트라도 하고 싶고 그런 거 하고 싶지, 누가 힘들게 일 끝난 다음에 또 학원 가서 공부하고 그러고 싶겠어요. 그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자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또 그러는 거죠. 제가 나이가 이제 퇴직을 했음직한 그런 분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런 걸 물어봐요. 여러분들은 지금도 한 푼이라도 더 벌고 싶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벌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다 그렇다고 얘기하죠. 왜 그럴까요? 당장 먹을 게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영화가 보고 싶은데 영화 볼 돈이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어떤 책을 보고 싶은데 책 살 돈이 없는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도 다 한 푼이라도 더 벌 수 있을 때 더 벌겠다고 이렇게 아둥바둥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는데. 우리는 노후가 불안해서 그러죠. 우리는 누구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국가가, 우리 사회가 나의 노후를 책임져 줄 거라고 하는 기대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니 퇴직할 나이가 돼서도 그 어르신들이 좀 돈이라도 좀 벌 수 있는 일거리는 굉장히 좁죠. 적어요. 거기서 돈을 벌려면 또 무한 경쟁에 자기를 집어넣어서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언제쯤 돼야 우리들이 행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한평생을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현재의 행복을 항상 뒤로 미뤄두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50대 중후반의 나이가 됐는데 그렇게 살아왔죠. 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럼 우리들의 자녀들도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게 과연 행복하게 사는 걸까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사회에 있는, 우리들이 사는 사람들의 관계는 서로 도와가는 것보다는 굉장히 이기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친구, 내 옆에 있는 이웃이 무슨 힘들어하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행복하면, 내가 좀 편하게, 내가 행복하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딱 2번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우리 지하철 타고 저도 주로 다니는데, 지하철 타면 이제 우리가 성문법으로 딱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이렇게 자리가 없어 서가지고 갈 때 내 바로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일어나 내리면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앉는 것, 이게 보통 우리들의 일반적으로 굳어진 문화잖아요. 근데 가끔 이제 멀리서 확 치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죠. 나이 든 분들이 그러는 건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구체적으로 2번 아주 새파랗게 젊은 사람들, 뭐 고등학생쯤 됐거나 대학생도 고학년은 아닌 정도 된 젊은 사람이 저 멀리서 확 뛰어와서 내 앞에서 자리를 확 뺏어가지고 앉는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솔직히 그때는 화가 나죠. 말은 못하지만 뭐 저런 싸가지 없는 자식이다, 뭐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당연히 들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그게 과연 그 친구의 잘못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경쟁에서 이기라고. 옆에 있는 친구가 힘든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네가 이겨야 돼. 그리고 네가 이 사회에서 위너가 돼야 돼.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어릴 때부터 교육받은 사람들이 나이가 좀 든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편하게 가는, 그 힘들게 서 있는 것, 이게 자기한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자기가 편하게 앉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렇게 변해갔다는 거죠. 얘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가 그렇게 경쟁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회에서 내가 이겨야겠다는 생각으로 충만해 있는데요. 그 과연 얼마 정도 돼야 내가 최종적인 승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한 10여 년이 좀 넘게 전에 미국의 금융위기가 심각하게 터진 적이 있어요. 그 월스트리트라고 월가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몰려있는 그 거리에 금융기관들이 다 줄줄이 부도가 났어요. 이게 부도가 나면 이제 미국의 금융시장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연방정부에서 어, 돈을 지원해서 부도가 나지 않도록 막아줬죠. 결국 그 회사들이, 금융회사들이 부도가 났지만 거기 있는 사장이나 직원들은, 전문직 직원들은 크게 피해를 보지 않았어요. 결국 구제됐으니까. 그럼 누가 피해를 받느냐? 그 금융기관에다 자기의 전 재산,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아주 조그만 소액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전 재산을 걷다 투자했던 개미 우리 투자자 이런 얘기 하죠. 그 사람들만 자기의 전 재산을 날려버리는 피해를 보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 항의하기 위해서 그 월가에 있는 공원을 점거하면서 시위를 벌였어요. 오랫동안. 이게 아주 유명한 저항 운동이었죠. 그래서 아큐파이 운동이라고 또 하고 뭐 공원 점거 운동이라고도 하고 이런 것들이 벌어졌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집회를 할 때 들고 나온 이 플랜카드 같은 데 슬로건이 적혔을 거 아닙니까? 그때 제일 많이 들고 나온 슬로건이 이거예요. 우리가 99%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 이렇게 서민들, 뭐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든 서민들이 99%고 너희들 같이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해보지 않는 사람은 단지 1%에 불과하다. 이런 슬로건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점점 1대 99의 사이로 급격하게 양극화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최종적인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1%에 들 자신이 있나요? 저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애에게도 경쟁에서 이기라고 하는 얘기를 도저히 못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네가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자기가 연극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거 하라고 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렇게 양극화되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루저, 즉 패배자가 되고 오직 1%의 사람만이 위너가 되는 이 사회, 경쟁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가 발전한다고 하는 그런 사회적 논리, 우리가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 논리가 이런 세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사회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각자 도생의 사회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사람들이 한탄을 합니다. 이거는 다 학자들이 이 각자 도생의 사회로 진입했다라고 하는 말을 누구도 부정하진 못해요. 그런데 저는 과연 각자 도생으로 끝났을까? 이런 의심도 들어요. 각자 도생을 넘어서 이제 우리가 사는 사회는 만인에 의한 만인의 경쟁 사회로 접어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각자 도생의 사회와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각자 도생의 사회는 내 이웃이 힘들어해요. 나도 힘들거든 사는 게. 내 이웃이 힘든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게 각자 도생의 사회의 모습이죠. 만인에 의한 만인의 경쟁 사회라고 제가 표현한 그거는 이런 거죠. 나도 힘들어. 내 옆에 있는 이웃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이웃이 내가 조금 필요한 조그만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뺏는 거예요. 아무 꺼리낌 없이, 양심의 가책 없이, 잘못했다는 생각도 없이 뺏는 거예요. 경상도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 욕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인간 같지도 않은 놈 이런 욕을 할 때 표현이 좀 요즘엔 차별적인 표현이라서 좀 그렇지만, 문둥이 콧구멍에 마늘 빼서 먹을 놈 이런 얘기 해요. 욕으로 그런 욕을 하신 걸 들어보신 분이 계실 텐데, 저는 이제 저희 부모님이 다 경상도 분들이라서 가끔 아주 심하게 욕을 할 때 그런 욕을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가 되지 않았느냐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좀 과장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전 그런 예를 많이 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3년 전인가요? 서울의 강서구에 장애인들 위한 특수학교를 설립하려고 하는 것을 그 지역 주민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그걸 반대했던 일을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굉장히 여론에 욕을 많이 먹었어요. 욕을 많이 먹어 가지고 이제 그걸 더 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못할 상태까지 왔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뭘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도. 왜냐하면 그다음 해에도 마찬가지 일을 벌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거는 전 이해가 돼요. 왜 이해가 되냐면 그 사람들 생각은 그럴 거예요. '우리만 그런가? 우리 욕하는 애들도 똑같잖아.'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시는 집 근처에 이런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를 설립해서 집값이 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나서겠어요?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침울했어요. 그 이유는 강서구 주민들이 특별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별로 문제될 게 없어요. 딴 데다 지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디다 짓는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그렇게 들고 일어나서 반대를 할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당사자가 아니니까 직접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죠.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대충 짐작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지만 그래도 힘들게라도 살아가기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은 교육을 받을 권리예요. 하다못해 점자라도 읽을 수 있어야지 그래도 사회에 적응해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힘들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의 최소한의 권리, 이 권리를 단지 우리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등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권리를 아무 꺼리낌 없이 뺏는 거잖아요. 과연 이게 각자 도생의 사회에 멈춰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저는 그것도 훨씬 더 넘어선 사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는 이게 더 이상은 이렇게는 안 되겠다. 이렇게 살 수 없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들의 삶이, 우리 자녀들이 삶이 더 이상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인식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최근에 마을 공동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고, 이런 데에 대한 정책도 만들어지고 예산도 수립되고 이런 현상들이 생겨나는 거죠. 제가 약간 이렇게 침울한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결국 한 가지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예요. 이런 사회에서 사시는 게 행복하시냐는 거죠.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사는 거잖아요.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우리 행복을 뒤로 미뤄두는 건 그건 우리가 사는 이유가 아니잖아요. 왜 살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은 도대체 왜 난 거죠? 우리 부모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자녀를 낳은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자녀들도 행복하게 살아야 될 권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사회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래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저는 제 아이를 보면서 이 세상을 이렇게 물려준다고 하는 것이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여태까지 어 기성세대에 저항을 하면서 새로운 사회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살아왔다고 생각을 해 왔는데요. 제가 결코 원한 바는 아닌데, 저도 이제 50대 중후반이 됐단 말이에요. 그거는 제가 원튼 원하지 않든 저도 기성세대가 됐다는 거죠. 기성세대가 됐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 이 사회의 모습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네. 사실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특히나 제가 이런 활동을 하는 이유는 나름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면은 저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야 뭐 제가 여태까지 살던 대로 살아왔던 대로 몇 년 더 살다가 아 은퇴하면 그만일지 모르겠지만, 제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건 기성세대로서의 자기 책임을 방관하는 거라고,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는 좀 더 새로운 것들을,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에 대한 꿈을 꿀 필요가 있고, 그것을 조금씩 만들어 가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사실 이 사회가, 이 세상이 경쟁에 의해서 우리 사회가 발전한다고 하는 논리는요, 어쩌면 이게 생물학적 발견으로부터 나온 것일 수 있어요. 그전에는 그런 논리가 없었어요. 처음에 어떤 발견이 있었냐면, 혹시 이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많이 배우셨을 텐데, 이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책은
세계를 바꾼 그런 혁명적인 책이자 발견이에요. 예를 들면은 그전에는 사람은 다 신이 만들었다는 게 정설이었는데 이 사람은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통해서 진화를 입증을 했어요. 그걸 통해서 사람은 신이 만든 게 아니라 진화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사회적인 정설이 됐죠. 그러니까 굉장히 혁명적인 책이었는데 이 책에서 진화의 여러 가지 몇 가지 원인들을 이렇게 얘기할 때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적자생존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적자생존이란 말은 다 아시잖아요. 경쟁에서 이긴 놈이 살아남고 그 이긴 놈의 종이 점점 후손들을 이렇게 만들고 번성시킨다 이런 논리인 거예요. 이게 사회학적으로 넘어오면서 경쟁에서 이긴 놈만 살아남고 진 놈은 도태돼 가는 건 이건 어쩔 수가 없는 자연의 법칙이야. 이걸 합리화시키는 근거가 됐던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만이 진실인 것처럼 배워왔어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이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과는 좀 다른, 적자생존과는 좀 다른 자연의 법칙이나 이런 것들을 입증하고 발견한 학자들이 꽤 여러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무시하고 숨겼던 거예요. 대표적으로 러시아의 학자인 크로포트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크로포트킨이라는 사람 이름을 잘 들어보시지 못했을 거예요.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 우리 사회에서 나름 고등교육을 받았는데요.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학교에 다닐 때는. 그런데 저보다 가방끈이 좀 더 긴 제 후배한테 한 15년 전쯤에 처음으로 들었어요. 굉장히 쇼킹했어요. 이런 것이 있었구나. 내 머릿속에만 있던 생각들이 실제로 입증한 사람이 있었구나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쇼킹했죠. 이 사람은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을 보나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나 경쟁이 아니라 상호 부조적인 관계망, 즉 상부상조하는 관계망을 통해서 자기 종을 번성시키고 행복하게 살아왔던 그런 근거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한 사람이에요. 제가 또 생물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이 사람은 찰스 다윈 틀렸고 크로포트킨은 맞고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의 법칙은 항상 적자 생존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꼭 그것만이 절대적인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의 발견한 바에 의하면 만물은 서로 도와가면서 자기를 번성시켜 나간다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행복하지 못한 사회의 모습, 그게 정말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발전한다는 것, 우리 사회가 발전한다는 것, 우리들의 삶이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기존과는 좀 다른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일상에서부터 우리는 조금씩이라도 실천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사는 사회는 점점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았던 10년 전, 20년 전에 우리의 지역사회의 모습과 지금의 지역사회의 모습을 비교해 보세요. 그게 급격히 변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어떤 식으로 변화되고 있는지를 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과연 우리는 그렇게 브레이크 없이 그렇게 일부 사람들만 위너가 될 수 있는, 승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계속 우리 자녀들에게 넘겨줄 것인가? 그게 과연 행복한 것인가? 우리 자녀들에게 행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신다면은 그게 우리들을 결코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들의 인식과 일상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떻게? 상호 구조적인, 이제는 상호 어떻게 경쟁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길 건가 하는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서로 도와가면서 우리들의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인가, 우리 사회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마을 공동체 사업의 성찰,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마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마을 공동체, 사실은 전에는 마을 공동체란 말 쓰지 않았고요. 그냥 마을이란 말만 썼어요. 이 마을 공동체란 말 쓴 거는, 서울시에서 이 정책을 채택을 하면서 박원순 시장,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이 채택하면서 처음으로 쓴 거예요. 근데 제가 서울 것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좀 밥맛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자기들이 쓰면은 전국적으로 급속히 그 말이 전파될 수 있다는 이런 뭐라 그럴까요? 자만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또 사실이에요.
또 재밌는 건요. 그전에 전국적으로 마을이란 말을 썼거든요. 근데 서울은 특히 박원순 시장님 때부터 그런 게 더 강화된 것 같은데 남들이 썼던 말을 그대로 쓰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말을 꼭 새롭게 만들어서 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뜻은 전혀 다르지 않은데 새롭게 만든 말들이 굉장히 많이 탄생했는데 마을 공동체도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튼 마을 공동체라고 붙이든 마을이라고 붙이든 마을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형성되는 공동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마을 공동체 사업, 마을 공동체 활동 그런 면에서 그냥 어 지역을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도적으로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활동이 아니고요. 우리들의 공동체적인 관계망을 형성하고 강화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하는 마을 공동체 사업들은 성찰할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틀렸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성찰할 지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우리가 마을 공동체, 마을을 만든다, 공동체적인 관계망을 만든다라고 할 때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뭐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마을 만들자, 공동체 만들자 그렇게 합의하면 공동체가 만들어지나요? 그런 건 아니죠. 중요한 거는 뭔가를 같이 해보는 경험을 쌓아야 되죠. 뭔가를 사람들이 같이 해보는 경험을 통해서 그런 공동체, 마을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를 같이 해보는 해보는 것이 마을 공동체 사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의미인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동체 사업하다가 이런 얘기 혹시 많이 들어보셨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업들은 이제 돈을 지원하니까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근데 그중에 어떤 사업들 보면은 처음에 그것을 리드하는, 그러니까 그걸 주도하는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막 딴 주민들하고 같이 뭐 하려고 해가지고 재밌게 생각을 해가지고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돈을 받고 그랬는데 한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공모사업을 받았으니까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주도해가지고 밀고 나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고 자기 혼자 독박 써가지고 이게 뭐 하나, 나 지금 뭐 하고 있나, 힘들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걸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첫 단추를 잘못 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을 공동체 사업은 공동체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함께 해보는 경험을 쌓는 거라고 한다면은 마을 공동체 사업이 처음에 진행돼야 되는 순서는 첫 단추는 사람들이 모여서 수다를 떠는 거예요.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자기의 얘기를 막 하다가 공감대가 형성이 되잖아요. 같이 하고 싶은 어떤 사업의 아이템들이 막 이렇게 나타나고 그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어? 이거는 우리 같이 해보면 재밌겠는데 라고 하는 합의가 이루어져서 그걸 하게 되는 게 마을 공동체 사업의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돈이 좀 들 것 같아. 그러면 공모사업에 신청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첫 단추죠. 예, 우리가 마을 공동체 사업 활동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물리적인 환경 개선을 주민들이 주도해서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마을 공동체 사업, 마을 공동체 활동이라고 하면은 우리들의 공동체적인 관계망을 형성하고 그걸 강화하고 확대해 나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인 거죠.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사람들이 특히 요즘에 이게 그 행정에서 그 예산을 공모사업을 통해 예산을 지원받아 하는 경우에는 자꾸 물리적인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야 된다고 사람들이 강박관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동체적인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보다는 어떤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 그래서 뭐 화단을 가꾸기라면 화단을 예쁘게 만든다든가, 뭐 벽화 그리기 하면 벽화를 예쁘게 그린다든가 이런 것에 너무 치중하는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죠. 그런 거는 이 마을 공동체 사업이 원래 취지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관계는 남아있지 않고 그냥 그 사업의 실적, 뭐 성과만, 가시적인, 뭐 물리적인 것만 이제 남아있는 그런 것이 경우도 가끔 보는데 이걸 마을 공동체 사업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면 그냥 주민들이 참여한 동네 가꾸기 사업 뭐 이 정도로 보면 되는 거죠. 마을 공동체 사업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함께 일하는 경험을 쌓고 그걸 통해서 같이 함께 일해봤더니 뭘 해봤더니 좋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선 저는 첫 단추를 잘 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마을 공채 사업에 대한 공모 사업, 예산을 지원한 사업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음, 그, 어, 그, 아, 컨디션이 별로 안 좋네요. 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물리적인 뭘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 중심으로 사업을 많이 신청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야지 이게 뭐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그 일을 같이 경험한 사람들이 계속 이거 하니까 재밌네 이런 경험들을 쌓는 게 아니라 그냥 물리적인 환경을 하나 개선해 놓고 우리가 이런 성과를 쌓았네 이렇게 자랑을 하는 경우도 볼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마을 공채 사업 활동의 취지와 전혀 다른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을 처음에 할 때 첫 단추를 잘 끼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저는 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수다를 많이 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얘기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의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수다를 떨다가 사람들이 어떤 같이 하고 싶은 사업이 발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죠. 막 사람들이 얘기하다가 어떤 일단 어린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자기의 욕구들이 많은 것들이 이 동네에서 아이를 키우는 육아의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도출이 되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래, 육아 문제가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구나라고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요. 그러면 사람들은 내 아이의 육아 문제를 어떻게 우리 동네가 내 아이의 육아를 잘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얘기를 하다가 점점 똑같은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점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동네에서 함께 잘 키울 수 있을까? 이런 얘기로 자연스럽게 전환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합의가 일어날 때까지 저는 수다를 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수다를 떨다가 그런 합의가 이런 사업은 같이 하면 좋겠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네. 라고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때 그걸 사업으로 정하게 되는 것이죠. 같이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같이 해보니까 재밌겠네라고 하는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을 공채 사업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성과도 어느 정도 중요하긴 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뭘 해봤더니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네라고 하는 만족감을 얻는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것이지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럼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에요.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마을 공채 사업은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뭔가를 함께 하니까 참 좋더라라고 하는 그런 체험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을 공동체가 좋다고 하는 맛을 보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들의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일하니 좋더라라고 하는 체험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마을 공동체 활동과 관련해서 평가하러도 전에 많이 다녔는데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렇게 벽화를 그렸는데 아주 예쁘게 그려서 골목이 환해졌어요. 이렇게 우중충한 골목이. 거기 참여했던 사람들 만나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어떤 한 주변에 쭈삣쭈삣 거리는 주민한테 참여했던 주민한테 물어봤죠.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골목이 참 좋아져서 저도 좋아요. 보람을 느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또 한 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함께했던 이분들하고 또 다음에 이런 사업 또 하고 싶은 마음이 드세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에요. 정말 징해요. 저희 인간들하고 다시 뭐 하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뭘 같이 하다 보면 갈등이 항상 생기거든요. 그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 거죠. 그럼 이게 성과가 있었던 걸까요? 참여했던 사람에게 이 사람들과 함께 뭘 하는 것에 즐거움을 주기보다는 함께 하는 건 너무 힘들어, 피곤해. 행복하지 못해. 이런 체험을 줬다면 그 사업은 성과를 낸 거라고 보기 힘들죠. 그런데 아이들의 사진 같은 걸로 벽화를 그려서 그렇게 예쁘게 나오진 않았다 하더라도 거기 참여했던 참여하는 아주머니에게 물어봤더니 좀 벽화가 예쁘지 않아서 좀 쑥스럽긴 해요. 그런데 다음에 이 사람들하고 또 일을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재미있었거든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이거 성과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후자가 훨씬 더 성과가 있는 거 아닐까요? 왜? 이건 마을 공동체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은 여기 얘 두 개를 비교함으로써 명확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 공동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할 때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이렇게 지원하는 을 통해서 뭔가 힘을 주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이거는 참여하는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나라 마을 공동체 정책 자체도 약간 문제가 많이 있어요. 이것도 바뀌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공모 사업이 대표적으로 이제 지원하는 사업이 대표적으로 공모 사업인데, 이 공모 사업은 광명도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1년에 딱 한 달 정도의 기간, 그때만 공모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막 수다를 떨다가 정말 이거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아라고 합의가 있을 때 그게 꼭 그 공모 기간 직전이라고 하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가능성은 공모 기간이 끝난 이후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합의했는데 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돈이 좀 필요해. 돈을 공모 사업을 통해 좀 얻어볼까? 지원받아 볼까라고 생각하면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의 1년 6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되는 일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일이 추진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 사실은 이 마을 공동체 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게 공모 사업이라면 사실 이것도 행정의 어려움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상반기 중에는 수시로 여러 차례 이 공모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는 좀 문제가 있죠. 그런데 경기도 화성에서는 수시로 공모해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사업이 생겼을 때, 합의됐을 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수시 공모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공모 사업을 진행하는 쪽에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공모 사업을 수시로 여러 번 하게 되면 실무력이 굉장히 많이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제대로 지원하는 게 어떤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공모 사업도 좀 바뀔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좀 생겨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모 사업이 우리가 합의됐을 때 이렇게 공모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만 공모 사업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막 수다를 떨다가 함께 하고 싶은 일이 합의가 됐을 때 공모 사업을 신청하는 게 아니라 공모 사업 기간이 딱 되면 여기에 뭔가 신청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공모 사업 신청 기간의 사람들과 얘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막 자유롭게 얘기하다가 합의되는 것과 공모사업 기간에 맞춰 사업 신청서를 내려고 프로포잘을, 사업 계획서를 앞에 두고 얘기를 시작하게 되면 얘기의 내용이 확 바뀌어 버려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죠. 프로포잘을 앞에 두고, 즉 돈을 지원받는 걸 전제로 얘기를 시작하게 되면요,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에 대한 충분한 얘기보다는 어떤 사업을 해야 돈을 지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많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가 진행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공모 사업 기간이 자꾸 일정한 기간에만 딱 한정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율적인 수다보다는 어떤 사업을 해야 돈 지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경향들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공모 사업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림자가 있는 거죠. 그게 사람들의 그 하고 싶은 사업을 지원한다고 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이런 부정적인 면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공모 사업에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누군가 심사를 하죠. 공모 사업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심사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사업은 채택이 돼서 돈을 지원받는데 어떤 사업은 탈락한다는 게 전제가 돼요. 그런데 돈을 지원받은 곳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뭔가 하긴 해요. 근데 탈락한 곳은 요즘에는 아무 일도 안 해요. 우리가 마을공동체 활동 사업을 하는 것은 누굴 위해서 하는 걸까요? 다른 사람들, 광명시장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얘기를 하다가 이거 하고 싶은 사업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을 했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이런 욕은 할 수 있죠. 도대체 어떤 놈이 심사한 거야? 이런 나쁜 놈들. 욕하는 것도 괜찮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거였다면은 아이씨, 요번엔 돈을 좀 못 받으니까 돈이 좀 안 드는 것 중심으로 좀 해보고 내년에 다시 한번 도전해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포기한다는 건 뭐예요? 돈을 지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그렇게 정말 자기들이 하고 싶었던 거, 자기들한테 필요했던 사업이 아니었던 거죠. 그냥 돈을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마을 공동체 활동에 있어 별로 중요한, 그 취지에 별로 맞지 않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워낙 돈 받는 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돈을 안 받고 우리끼리 뭘 하겠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것도 오히려 욕하는 경우도 있어요. 멍청하다고. 저희 돈 받을 수 있는데 왜 돈 안 받고 해? 아, 이런 비판을 하는 사람도 좀 본 적이 있거든요. 그것은 아니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돈을 안 받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사회를 공동체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의 세금으로 주동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좀 어떤 절차 때문에 안 되면은 그러면 돈이 안 드는 것부터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 조금씩 하면서 다음에 또 신청하고 이럴 수 있어야 되는데 채택이 안 됐다고 안 하는 거는 이건 마을공개 사업의 애초에 그 취지가 좀 안 맞는 사업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런 좀 풍조가 좀 생기는 것은 좀 그림자, 이 지원 사업이 활성화되는 활성화되는 데 따른 장점 이면에 들이워진 그림자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그림자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아무튼 이 공모 사업이 이런 그림자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은 오래전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는데요. 그것을 함축적으로 얘기하면요, 이거예요. 공모 사업이 자꾸 반복적으로 이례적인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형성하고 확대 강화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업들을 계속 이례적인 사업들을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공모 사업의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도 있어 왔어요. 뭐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현장에서는. 그래서 뭐 마을 계획을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례적인 사업을 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 마을이 전체적으로 변화되기 위한, 형성되고 강화되고 확산되기 위한 일련의 계획을 우리가 세워서 이것을 하나하나 실천해 보겠다라고 하는 마을 계획을 수립하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걸 실천하는 것도 많이 확장이 됐지만 사실은 그것이 그렇게 해봤자 그것이 주민들의 임의적인 계획에 머물렀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봤자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심지어 정책적으로 마을 계획을 세우라고 한 곳에서도 주민들이 세운 마을 계획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공식적인 계획으로. 그럼 그 마을 계획을 세워서 또 공모사업에 응해야 되고 또 붙으면 뭐 하나 할 수 있지만 떨어지면 또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최근에 주민자치회 아마 광명시도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주민자치회에 기대하는 바가 커요. 왜 그러냐면 주민자치회는 1년에 한 번씩 자치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 자치계획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에 핵심적인 게 내년도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전 마을계획과 같은 형식으로 과정으로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마을 계획이 자치 계획으로 채택이 되게 되면 그것은 일정한 결정 권한을 주민들이 가지고 있고 일정한 예산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주민자치회가 그런 면에서 이런 공모 사업의 한계를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작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마을 공동체 사업 활동을 한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은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끊임없이 가다가 멈춰서서 우리를 뒤돌아보고 성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뭔가 하려고 결심을 하고 한 발을 뛰었으면은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그거야말로 경쟁 중심의 사회에서 통용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는 것은 그것과 전혀 다른 대안을
사회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든 무슨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든 활동을 하든 간에 뭘 하겠다고 사람들이 합의를 하고 출발했잖아요. 그럼 수시로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성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쉽게는 우리가 저 산을 향해 가려고 처음에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가 그 산을 향해서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처음에 나와 같이 출발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내 옆에 있는지를 항상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 앞에서 혼자 뛰어가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은 내 옆에서 엄한 길에서 헤매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내 뒤에서 허겁지겁 쫓아오지 못해가지고 허겁지겁 이렇게 내 뒤를 쫓아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걸 확인하고 그 사람들과 같이 모아서 같이 어깨동무하고 다시 길을 가도록 하는 이런 과정들이 중간중간 우리는 점검하고 확인해 봐야 될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마을공동체 사업은 수시로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성찰해보는,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우리의 목적에 맞게 가고 있는지, 우리는 여전히 함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마을 공동체 활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회에, 우리 세상에 대안을 만드는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대안을 만든다는 건 뭐예요? 우리 사회를 그렇게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그 마을 공동체 운동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있어 왔는데요. 그 사람들은 공동체를 만들려고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해왔어요. 근데 그게 사회의 주류가 될 만큼 성공적인 경험들을 쌓지 못했죠. 그 사람들이 성찰을 합니다. 성찰을 하는데 어떤 성찰을 하냐면은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려고 별별 수단을 다 쓰고 별별 짓을 다 해봤는데 왜 그만큼 성과가 안 날까라고 고민하다가 이 사람들이 합의한 건 뭐냐면은 우리 사회가 공동체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공동체 한두 개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이 결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성공하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깨달음을 공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을 공동체 운동의 목적이 뭐냐, 이 사람들은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마을 공동체 운동의 목적은 사회적으로 공동선을 실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들이 공동체 활동을 한다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공동체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공동체 활동 사업을 한다는 것은 폐쇄적인 공동체를 여러 개 만드는 걸 성공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성공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들의 공동체적인 관계망을 사회적으로 점차 확대시켜서 우리 사회를 공동체적인 사회로, 상호 부조적인 관계망이 보다 강화된 사회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문화가 더 강화된 사회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공동체 활동을 할 때 또 하나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우리들의 관계망을 어떻게 더 확대할 건가 하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물론 확대한다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우리들 안에 모임을 유지하는 것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뭘 또 확대해, 이런 생각 하실 수 있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목적의식적으로 우리들의 관계망을 확대한다고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항상 설명을 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통해서 활동을 할 때 옆에서 다른 공동체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가끔가다 한 번씩 눈길만 한번 줘보자는 거예요. 그냥 내 활동에만 땅에만 코박고 있지 말고 잠깐 한번 눈길을 한번 줘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눈길을 주다가 가끔 눈이 마주치면 인사 한번 하기, 인사하게 되면 한 번씩 얘기해 보기,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마을 공동체 활동이 발전한다고 하는 게 처음에 시작했던 모임이 5년, 10년 계속 유지되는 것이 발전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도시에서 그것은 거의 가능하지 않아요. 게다가 사람들의 욕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은 사람들이 공통된 욕구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 10년이 지날 때 모여있는 사람들의 욕구가 항상 같으리라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아까 예를 들었듯이 젊은 엄마들의 육아에 대한 욕구가 처음에는 같아서 그런 공동체 모임을 시작할 수 있지만요. 아이들이 크잖아요. 그러면 욕구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자아이가 있는 사람의 욕구와 여자아이가 있는 사람의 욕구가 달라질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죠. 여자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우리 사회의 안전 문제에 대한 욕구가 커질 수도 있죠. 그러면 꼭 이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 발전적으로 흩어지는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육아 관련된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정말 좋았다, 함께 일하는 게 좋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체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반드시 이 사람들이 헤어지더라도 딴 데에서 또 다른 사람들과 그런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그 과정에서 키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갈 때 이 공동체는 우리 사회에서 대안적인 운동을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을 공동체가 발전한다고 하는 것은 폐쇄적인 하나의 모임이 계속 유지되는 걸 저는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럴 때 그런 거죠. 예를 들면은 옆에 여성 문제를 가지고 공동체 활동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눈 마주치고 한번 인사하고 이렇게 대화도 한번 나눠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육아라고 하는 그런 욕구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내 아이가 딸아이고, 딸아이가 여기 이 사회에 사는 게 좀 불안해서 좀 여성 문제에 대한 관심, 욕구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때 눈인사하고 한번 대화 나눴던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이 얘기를 또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저는 이렇게 다양한 욕구들에 따라 공동체들도 진화하고 발전해 나가는 과정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인 관계망이 확산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에는 좀 이렇게 사례들을 몇 가지를 좀 보면서요, 마을 공동체 사업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좀 오래된 사례지만 좀 사례들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우리가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할 때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가장 유명한 사례 중에 하나예요. 대구 삼덕동의 담장 허물기 사업. 이거는 행정에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민들이 모여서 담장을 허물고 걷다가 주차장을 만들면은 행정에서 돈도 지원해 줬어요. 주택가는 주차장 문제 때문에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하니까 이제 그런 사업들을 했는데, 근데 이거는 이 사업으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무늬만 벤치마킹 한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도 물론 담장을 허물었어요. 담장을 허물었는데 그것을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허무는 게 아니라, 여기가 모범 사례로 인정을 받은 것은 담장을 허문 그 공간, 그 생겨진 좀 넓어진 골목 공간을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 공간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이 사례가 유명해진 거죠. 물론 주차장을 만들어 주민 간의 갈등의 소지를 없애는 것도 마을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데 있어서 꼭 부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많겠지만, 이 사업의 가장 핵심은 담장을 허물고 생긴 공간을 주민들의 공동체 공간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들어가면서 그렇게 활용됐다고 한다는 점에서 이게 모범적인 사례로 우리는 거론을 하는 거죠. 오래된 사례이긴 하지만. 이 사례는 약간 우리가 뭐랄까, 남들은 잘 됐다고 하지만 과연 그게 잘 된 건가 하는 좀 비판적인 어, 면에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 사례인데요. 서울 방배동에 양지공원이라고 하는 사례가 있어요. 이런 주택가에 있는 이러한 공간을 주민들이 공원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특히 도시계획, 건축 이런 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꽤 모험적인 마을 공동체 사례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럴까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공간은, 이렇게 만든 공간은 그냥 주민들이 모여서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을 만든 거예요. 처음에 이걸 만들 때는 전문가가 개입을 해서 주민들과 함께 설계를 했으니까 그 과정은 굉장히 훌륭했어요. 근데 만들고 끝났어요. 거기 처음에 참여했던 주민들은 내가 이걸 공간을 만들었다 이런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손도장도 찍고 했지만, 이 공간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 공간은 그냥 예쁜 공간으로 탈바꿈했을 뿐이지, 여기서 주민들의 어떤 그 이후의 모임이나 하다못해 공간을 운영하기 위한 주민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든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끝나버린 거죠. 물론 계획은 그런 게 있었지만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주도한, 주민들이 참여한 물리적 공간 개선 사업으로서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지만, 마을 공동체 사례라고 하는 점에서 이것이 과연 모범적일까?
저는 이 퀘스천 마크를 달 수밖에 없고요. 이 서울 용두동의 꽃길 만들기도 한때 굉장히 유명했던 사례예요. 다 오래전 사례긴 하지만 왜 이게 유명했냐면요. 이거는 이심 전심으로 시작된 사례고 이심 전심으로 근데 없어졌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화초를 키우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 화초들을 대문 밖에다가 꺼내 놓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안 해보신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러면 골목도 예뻐지고 내 집 앞도 예뻐질 수 있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대문 밖에다 꺼내 놓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또 단독주택가인 경우에 누군가 집어간다는 거예요. 들고 간다는 거예요. 잃어버릴까 봐 그걸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전통적 한옥 동네였어요. 그런데 어떤 주민이 과감하게 화초를 대문 밖에다 내놨어요. 그리고 덩굴 같은 것도 이렇게 키웠죠. 그랬더니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집도 이렇게 화초를 밖에다가 심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골목이 화초들이 쫙 피어있는 예쁜 골목이 됐어요. 꽃이 있는. 그래서 뭐 장미가 필 땐 장미 축제, 골목 축제, 장미 축제도 하고 이렇게 발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좀 조직적으로라고 해야 되나, 좀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골목이 예뻐졌으니까 이걸 유지, 운영, 발전시키기 위해서 주민들이 모여서 협의체 같은 거를 만들고 새로 이사 오는 사람들도 같이 하도록 설득하고 뭐 이런 게 있었으면 좋았는데 이렇게 이심전심으로 시작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집이 이사하고 새로운 사람이 이사 왔는데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은 그 사람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 사람은 그 앞에 있던 화초들이 죽어가기, 그 집 앞에 있는 화초들이 죽어가기 시작했고 또 어떤 집에 있는 화초가 잊어버리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심전심으로 하나씩 화초들 다시 걷어서 집 안으로 들여놓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례는 끝나버리고 만 거죠. 그러니까 이 사례가 좀 들을 보면서 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처음에 이렇게 됐을 때 이걸 좀 더 주민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좀 체계적인 모임 같은 걸 좀 만들 수 있었다면 이게 좀 더 발전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들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간의 관계보다는 이게 골목이 예뻐지고 뭐 이런 때에 만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흩어진 사례가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좀 모범적인 사례예요. 동대문의 육아 품앗이. 그러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육아 품앗이는 굉장히 유행이에요. 여기저기서 해요. 육아 품앗이는 알다시피 육아를 하시는 분들이 혼자 하기 힘드니까 예를 들면 5분 정도가 모여서 육아 품앗이 공동체를 만들면요. 이런 거죠. 한 사람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내 한 명을 키우나 5가구가 모여서 5명의 아이를 케어하나 돌보나 노동력은 크게 많이 차이가 없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5가구가 모여서 육아 품앗이를 만들면 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5아이를 돌보는 거죠. 그러면은 나머지 4명은 일주일에 4일 정도를 육아에서 좀 자유롭게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니까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요. 젊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한테. 그리고 이게 유명해지니까 정부의 여러 기관에서도 이 육아 품앗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육아 품앗이를 시도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 뭐 10개 중에 9개는 다 실패를 해요. 갈등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기 애를 키워보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내가 딴 엄마가 애를 맡은 날 내가 애를 찾으러 갔더니 갑자기 그 순간 하필 그 오늘 애를 맡은 엄마가 자기 애를 야단치는 장면을 목격했다 이러면 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심정적으로 이게 좀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뭐 그런 문제 때문에 잘 이렇게 유지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 아주 힘겹게 일부 육아 공동체 품앗이가 살아남아요. 유지가 돼요. 굉장히 그 우여곡절을 다 겪으면서 그렇게 온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어떤 형태를 띠냐면 굉장히 폐쇄적이 돼요. 예를 들면 그게 성공적으로 육아 품앗이가 구성이 되면 옆에 있는 젊은 엄마들이 자기도 같이 참여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입장은 그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우여곡절을 겪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새로운 사람이 다시 들어오면 우리가 그 과정을 다시 겪어야 되잖아. 그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폐쇄적이 되는 거죠. 그건 너희들끼리 만들어. 이렇게 보통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동대문에서 그런 육아 품앗이가 하나 형성이 돼 있고 그런 우여곡절을
겪어서 정착이 된 모임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정착이 되니까 주변에 있는 젊은 엄마들이 참여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이분들은 좀 다르게 반응한 거예요. 아이고, 저분들, 저 엄마들이 같이 참여하고 싶다고 하는데, 우리도 더 힘들게 왔는데, 자기들끼리 만들려고 하면은 분명히 태반은 다 실패할 텐데, 그걸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무책임한 거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모여서 얘기를 하다가 자기네 공동체를 둘로 나눴어요. 예를 들면 7명이라고 하면은 4가구, 3가구로 나누고 4가구 있는 쪽에선 3가구를 더 받아들이고 3가구 있는 쪽에선 4가구를 더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공동체 2개를 만들었어요. 저 사람들끼리 만들려고 하면 실패할 거야.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오랜 경험을 쌓았으니 우리가 좀 도와주자. 그래서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이 공동체, 2개의 공동체 간에 긴밀한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같이 도와가면서 하자. 뭐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크니까 아이들이 교육 문제에 관심이 있게 돼서 저기 도서관, 아이들 위한 도서관을 같이 만들고 운영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사례들이 육아 품앗이, 동대문 육아 품앗이의 사례였던 거죠. 이렇게 공동체가 흩어지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꽤 저는 모험적인 사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지금도 동네분에서 곳곳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성미산 마을 공동체 유명하죠? 많이 아시죠? 이렇게 성미산 지도에 자기들이 그린 거예요. 예쁘게도 그렸죠? 그런데요, 성미산은 처음부터 기획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여서 처음에 이제 그 공동 육아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있다가 공동 육아를 하는데 아이들의 육아하는 아이들의 놀이터로 썼던 성미산을 서울시가 개발하려고 하니까 그걸 반대하게 되죠. 반대하는 걸 막았던 거예요. 그걸 막으면서 이제 천방농성도 하고 뭐 이런 막으면서 주민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수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를 들면 뭐 생협 물품을 생협 조합원들이 많은데 좋은 먹거리를 우리가 배달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공급받는데 근데 우리는 솔직히 요리를 하는 여유가 없어. 누군가 생협 물품으로 요리를 해서 팔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반찬 가게를 만들게 되고. 차가 있잖아요. 차를 갖다가 카센터를 믿을 수가 없어.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럼 우리가 카센터를 만들지 해서 차병원 이런 걸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수다를 떨면서 조금씩 그 활동들이 이렇게 발전하기 시작한 그런 게 성미산 공동체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다 얘기한 거죠. 또 성미산만큼은 아니지만 성미산을 뒤따라서 열심히 서울시의 모범적 사례로 소개되는 게 강북구의 재미난 마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각산 인근으로. 여기는요, 특별히 뭘 새롭게 한 게 아니에요. 동네에 이미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여기저기 많았던 거예요. 그 활동들을 자기들이 하다가 동네에서 우리 같이 이런 똑같은 비슷한 지향을 갖고 활동하는 사람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자. 그래서 네트워크로 연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뭘 시작한 게 아니라 있던 활동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같이 또 재미있게 동네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미산이나 이 삼각산 재미난 마을 우리가 탐방하려고 하는데 약간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뭔가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건 주민들의 수다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고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 간에 우리 그럼 비슷한 일 하니까 같이 연결시켜보자. 같이 한번 일해보자. 이런 관계를 통해서 성미산과 삼각산 재미난 마을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 밖에 뭐, 이 수원시 꽃매버들 마을은요, 이거는 경기도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례. 아파트 단지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엄마들이, 친해진 엄마들이 동네에서 뭐 이렇게 수다 떨다가 뭐 같이 재밌는 거 할 게 없을까 하다 동네에 꽃을 심기 시작하면서 시작됐고 이게 점점 마을 공동체 활동으로 발전했던 사례이고요. 수원시 메타니브 하늘채 아파트도 이것도 아파트 단지인데요. 여기는 주민들이 이제 뭐 이렇게 그런 소모임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소모임들 뭐 일어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뭐 이런 영어도 배우고 클라리넷도 배우고 탁구도 하고 이런 소모임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 이 소모임 활동들을 하나로 모아서 뭐 공동체 활동화 추진단 이런 걸 만들게 된 거예요.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우리 활동들을 좀 더 주민들에게 알리고 싶다 그래서 신문도 발간하게 되고요. 근데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입주자의 대표 회의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활동들이 언제 끊길지 모르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니까 그럼 우리가 입주자 대표에도 열심히 참여하자. 그래서 입주자 대표, 동대표로 출마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점점 활성화되는 그런 과정을 겪은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요거는 최근에 굉장히 잘 나가고 지금도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사례죠. 똑똑도서관 사례. 똑똑도서관은 이런 거예요. 아이디어가 기가 막히죠. 처음에 김포에 있는 어떤 아파트 단지에서 실시된 사례인데요. 지금은 전국적으로 꽤 많은 똑똑도서관들이 만들어졌어요. 똑똑도서관은 이런 거예요. 우리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거기에 사람들이 집에 다 책들이 일정 정도 있을 거잖아요. 그 책만 다 공유를 해도 사실 딴 데 멀리 가서 책을 빌릴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방법은 그걸 이제 입구에 이렇게 책장 같은 거 하나 마련하고 거기다 넣자. 공유 도서 같이.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각 가구마다 이제 그 회원을 모집하는 거예요. 그 회원으로 가입하는 사람들은 자기 집에 있는 도서 목록을 작성해 가지고 이렇게 공유해요. 그럼 그것을 게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책을 읽고 싶잖아요. 그런데 어떤 그 게시 목록을 그 공유된 도서 목록을 보면은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이 몇 동 몇 호에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집에 가서 똑똑 문을 두드리고 그 목록 보고 책을 빌리러 왔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책을 공유하는 그런 공동체죠. 그래서 여기는 사서가 모든 사람들이 다 사서예요. 자기 집에 있는 책들을 자기가 관리하니까. 그래서 이걸 똑똑도서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똑똑도서관 활동을 하다가 그 사람들이 모여서 몇 년 후에는 오픈 컨퍼런스 이런 것도 열었어요. 우리 마을에서 뭐라 같이 하고 하면 재밌을까? 뭐 이런 토론이라고 하죠. 그런 것도 열고 이런 사례들이 지금 전국 각지에서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몇 가지 사례 좀 모범적이라고 하는 사례를 또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이게 그게 모범 사례니까 그렇게 우리도 따라 해보겠다 그러면 그 사례들이 만들어질까요? 그렇진 않아요. 이 사례들도 그냥 과정에 있는 거예요. 과정에 있는 사례일 뿐이고요. 마을 공동체는 계속 진화해 갈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 모임은 가다가 자초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공동체 모임이 자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는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모임은 자체도 사람이 남게 되면 그 사람들이 딴 곳에서 또 다른 모임들을 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모임 자체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게 그 성공과 실패를 가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줬는데 저는 그것도 전형이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성미산의 마을 공동체 활동이 굉장히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거기를 견학을 가죠. 지금도 아마 많이 견학을 가요. 제가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거기 견학을 가서 감명을 많이 받아서 우리 동네에도 성미산 공동체 같은 걸 만들어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왔대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와서 이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다 준비가 됐는데 딱 한 가지 사소한 게 없어서 성미산 마을 공동체 같은 사례를 못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사소한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성미산이 없었던 거예요. 그 동네에는. 이 얘기는 왜 이런 제가 농담을 하냐 하면요. 성미산 같은 사례를 우리 동네로 이식하려고 하는 그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미산의 사례도 사람들이 모여서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그것이 점점 진화해 나간 거거든요. 오래 그 일을 하면서. 처음에 육아공동체에 있다가 아이들이 졸업하니까 대안학교도 만들었다가 대안학교 만들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차병원도 만들게 되고 뭐 식당도 만들게 되고 이렇게 진화해 나가는 과정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 성미산이 모범적이라고 성미산을 보고 그런 사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다. 그것보다는 우리 주변에서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들과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우리 동네에서 우리 사람들과 뭘 할 수 있을까를 논의하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할 때 몇 가지 질문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좀 대면이면은 여러분들과 워크숍 방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재미있을 텐데요. 이게 온라인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 우리는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할 때 어떤 것 중심으로 해야 될까? 돈이 필요할 때 어떻게 마련해야 될까? 사업을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이 많을 때 어떤 순서로 하는 게 맞을까? 내가 하고 싶은 일과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중에 어떤 것이 우선일까? 뭐 이런 것들의 얘기를 저는 같이 해보고 싶었어요. 아까 제가 앞에 쭉 얘기했던 걸 들으면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제 생각을 받아들이려고 강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단지 저는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사업을 할 때. 그래서 합의되는 것대로 하면 좋겠어요. 물론 제 강의에 여태까지 강의했던 거에 따르면 답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그 답을 강요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 그런 얘기를 수다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런 질문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거고요. 제가 잠깐만요. 아,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마을 공채 사업은 첫 단추가 중요하고요. 첫 단추는 우리들의 수다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가 항상 이 마을 공채 관련된 얘기를 할 때 마지막에 사용하는 사진이에요. 전 이 사진이 참 마음에 들어요. 근데 이건 나만 마음에 들었는 게 아니라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꽤 유명한 사진이기도 해요. 이 사진말을 설명드리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이 사진말의 이름은 우분투라고 합니다. 우분투는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이 사진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요.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의 가난한 부족 마을에 이렇게 방문을 했어요. 그때 아이들이 막 뛰어놀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과일 한 바구니를 들고 가서 이렇게 제안을 했대요. 뛰어서 저기까지 뛰어서 제일 먼저 들어온 아이한테 이 과일 바구니를 다 줄게라고 제안을 했대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옆에 있는 친구 눈치를 싹싹 보더니 갑자기 같이 손을 잡고 뛰어서 손을 잡고 같이 들어와서 동그랗게 앉아서 그 과일을 나눠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안했던 사람이 한 아이에게 물었답니다. 야, 네가 제일 먼저 들어왔으면 이 과일을 독차지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친구들과 손잡고 뛰어서 같이 들어와서 나눠 먹니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불행한데 어떻게 나만 행복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대요. 우분투의 뜻은 아프리카 그 부족 마을인데요. 내 이웃이 불행하면 나도 행복할 수 없다 이런 뜻이래요. 우리가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는 것은 바로 어떤 겉으로 드러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도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내공을 좀 갖춰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서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이 사진말을 마지막으로 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런 세상이 되기를 바라고 그럴 때 저도 여러분 덕에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